컨텐츠 기획 2 6주차 프리러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 주제는 게임의 역사적 기능과 플랫폼 진화 모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2학기 과목 중에서 2학기의 우리 커리큘럼 중에서 이 1학기 때 공부했던 컨텐츠와 플랫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컨텐츠 산업이 바로 게임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이제 만화 웹툰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 플랫폼 자체가 진화를 하게 되면 앞에 플랫폼은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거나 소멸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게임 산업은 참 특이하게도 다양한 플랫폼이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이 다음 단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건 맞지만 그 기존의 플랫폼 자체도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스쳐간 역사 속에 다양했던 그 많은 플랫폼들이 사양 산업이 되거나 고사되지가 않고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진화를 지금도 거듭하고 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넌 제로섬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그 플랫폼이 다음에 진화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면 앞에 플랫폼이 사양 산업이 되거나 고사될 경우에 시장의 범위와 규모는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면서 플랫폼만이 진화할 거지만 하나의 플랫폼이 다음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그 플랫폼이 또 진화를 하지만 기존 스쳐간 플랫폼들도 여전히 자체적 진화를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면 전반적인 시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시장의 한계가 무제한인 넌 제로섬 게임으로 게임 산업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만화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이 만화 산업의 가장 큰 딜레마가 카믹 제너레이션의 단절이다. 예전에 이 웹툰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화방 문화와 만화 잡지 문화, 스포츠 신문 만화밖에 없었을 때는 만화를 보던 영, 유아, 초등학교가 지나가면 사실 하이틴부터는 거의 만화책을 안 보고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 말고는 만화책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인 돼서는 거의 만화를 안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믹 제너레이션이 세대의 단절로 인해서 시장이 성장할 수가 없었지만 이 게임은 10대 때부터 게임하던 친구들이 20대, 30대, 40대 올라오면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던 세대도 중장년층에서 게임을 하게도 됩니다. 결국 게임도 계속적으로 확장, 소비자도 넌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과 컨텐츠의 진화도 넌제로섬인데 그 산업 내 핵심의 헤비 유저라고 불리우는 주요 소비 계층도 넌제로섬이라는 거예요. 결국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시장이 아직도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라이선싱이나 다른 모든 그 수요층은 헤비 유저가 있고 변두리에 확장된 연관된 유저가 있을 뿐 그 유저의 핵심층은 늘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 게임은 계속적으로 게임의 헤비 유저와 수요층이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역사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게임들이 어떻게 확장돼 갔는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쌤이 왜 이 게임의 제목을 플랫폼 진화 모델이라 했는가. 원래 이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보듯이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오징어 그려놓고 거기서 뜀뛰기 하고 돌 던지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이 좀 게임에 놀이를 했던 일종의 현장에서 마당놀이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70년대 80년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에 오락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오락실 내에서 다양한 게임 문화가 이제 전자 오락 게임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왔던 것이 이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아케이드 게임은 원래 미군 수용소, 미군 휴양소에서 그 이제 바이죠. 휴양소 바에서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축구 게임이라고 이 발을 움직여서 축구 공을 상대편 진영으로 밀어내는 이런 게임에다가 시작하다가 그 옆에 갤라그라 아주 단순한 전자 게임에 조그만 게임기들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이 게임기가 벽을 통해서 딱 벽에 붙어서 쫙 나란히 있기 때문에 마치 지하 아케이드 같다 그래서 그런 게임 우리가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케이드 게임이 미국에서 한참 이제 성장할 때 한국 전쟁이 생겼고 한국 전쟁이 나자 미군들은 미군 휴양소와 미군 치료소 이런 것들을 다 일본에 만들었습니다.
참 일본 나라는 참 웃겨요. 어떻게 본다면 자기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해 놓고 미국한테 패전을 당해서 미국한테 자신들의 영토의 일정 부분을 미군 기지로 내주면서까지 항복을 해 놓고는 그럼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일본을 남북으로 갈라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일본이 또 외교적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식민지 했던 나라를 내놓을 테니 너희들이 나눠가져라 이런 식으로 한국을 나눠갖게 해서 남북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거기다 미군이 자기 나라에 와서 진주를 하면서 한국 전쟁을 소련하고 하니까 중국하고 하니까 또 거기서 자기가 또 돈을 벌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산업들에 대한 공장지대 역할을 또 하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미군 휴양소와 미군들이 쉬는 그런 오락지대에다가 미군들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해서 미군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했는데 그 기계를 다 완성해가지고 배로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까지 오는 비용보다 일본에다가 일종의 하청을 줘서 설계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게 훨씬 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직접 아케이드 게임기를 만들게 됩니다. 뭐 갤락, 제비우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일본에서 만들게 되고 일본 회사들은 그런 노하우를 한국 전쟁하는 동안에 받아들이게 되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은 다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은 미군 기지가 몇 개 남았었는데 그 미군 기지에 그런 아케이드 게임기를 납품하기 위해서 하청하던 일본 회사들이 자체 생산하게 됐고 점점 아케이드 게임기가 다른 디지털 게임기로 바뀌면서 플랫폼이 바뀌면서 아케이드 게임은 결국 일본만 만드는 게 돼버린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거의 90% 이상은 일본이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케이드 게임기는 오락실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 많이 없어졌죠. 하지만 오락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그런 공간들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게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형 게임, 엑스퍼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게임의 아케이드 게임기가 많이 개발됩니다. 뭐 북치기, 그 다음에 뭐 총쏘기, 오토바이 타기, 자동차 운전하기, 행글라이더 타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댄스 레보루션 DDR 같은 이제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험형 게임, 엑스퍼테인먼트가 이 아케이드 게임의 새로운 시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게 성인용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도박, 바다 이야기 이런 도박용 게임기도 아케이드 게임기죠. 원래 이 도박용 게임기는 일본의 빠친코라고 그 구슬로 게임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게임기가 일본은 뭐 계층에 상관없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기는 대중형 빠친코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돈을 구슬로 바꾸고 구슬 넣어가지고 잭팟을 터트려서 구슬이 많이 떨어지면 다시 돈을 바꿔가는 그런 식의 일본 도쿄 가보면 그런 빠친코 구슬 게임장이 아주 많죠. 이런 아케이드 게임기가 여전히 일본에서는 강세다. 자, 생각해보세요. 오락실에 가서 애들하고 돈 쓰고 막 공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고 이러니까 일본에서는 야 그럼 그런 게임기를 오락실 가지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어?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TV가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TV와 소니의 백색 가전을 나눠 가지면서 소니의 대형 TV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부잣집이 많이 사는 그런 전자제품이 됐었죠. 지금은 전부 다 전 세계가 삼성과 LG밖에 안 사지만 그때 이 소니 TV가 거실에 있을 때 그 소니 TV 뒤에다 선을 연결해서 게임기 팩을 꽂으면 화면이 게임 화면으로 바뀌는 이런 콘솔 게임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락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동일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더 선명한 화면과 더 넓은 화면에서 게임을 자기 혼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임기 그게 콘솔 게임기죠. 바로 이 콘솔 게임기는 사실 닌텐도라는 회사 원래 화투 만들던 회사입니다. 화투 만들던 닌텐도라는 회사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세가라는 서비스 게임의 약자죠. 세가라는 회사가 3D 콘솔 게임을 만들었고 그 뒤에 백색 가전을 하던 소니가 백색 가전을 더 이상 포기하고 나 냉장고 TV 안 만들어 이제 우리도 영화랑 게임 할게.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콜롬비아 영화사 트라이스타 영화사를 사가지고 본인들이 홀리우드 영화사를 하고 일본에서는 게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 소니 엑스박스를 만들게 되죠. 엑스박스가 처음에 콘솔 게임기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엑스박스 아니죠. 미안합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만들게 되니까 닌텐도와 세가는 많이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닌텐도와 세가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의 역량이 워낙 시장에서 많은 그 제작사들을 데리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제작사들을 서드 파티라고 불리죠.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퍼스트 파티는 뭐냐면 한 회사가 어떤 한 특정 분야의 팀을 한 부서로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마치 네이버라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이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퍼스트 파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이버 웹툰이 워낙 잘하니까 CIC, 컴퍼니 인 컴퍼니로 회사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회사로 키우면서 그 회사를 자회사로 독립시킴으로써 그 회사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지금 네이버 웹툰이 미국과 상당하듯이 네이버에서 네이버 웹툰이 나가서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되는 것, 이거 세컨드 파티라고 합니다. 서드 파티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 말고도 다양한 다른 회사들과 웹툰을 교류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서드 파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CJ E&M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처음에는 CJ E&M 안에 드라마 제작 부서가 있었어요. 드라마 제작 팀. 그건 퍼스트 파티지. 그건 이거를 밖에는 분사를 CIC로 분사를 해서 다시 비상장 회사로 바꾼 다음에 상장하는 회사로 키우는, 자회사 겸으로 해서 독립적인 회사가 커서 CJ E&M만큼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크게끔 만들어주는 것 세컨드 파티야. 근데 CJ E&M이나 TVN이나 티빙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만 트는 게 아니잖아. SBS에서 만든 것도 틀고 JTBC에서 만든 것도 틉니다. 계약이 된다면. 그렇게 스튜디오 드래곤과 동일한 위치에서 다양한 다양한 드라마 제작사들과의 연계를 갖고 끊임없이 다른 제작사로부터도 컨텐츠를 공급받는다. 이 많은 회사의 집단을 우리가 서드 파티라고 그러죠. 결국 게임 회사는, 콘솔 게임 회사는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서드 파티를 지니고 있냐가 수용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은 전체 일본 시장에서 닌텐도와 세가가 그런 서드 파티의 이 콘솔 게임 제작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제작사들은 닌텐도용 게임을 만들든 세가용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닌텐도용 게임을 사람들이 사면 닌텐도가 만든 플랫폼 기계 위에다가 그 종이팩으로 만든 그 게임팩을 꽂고 TV 연결해서 게임을 했던 것이 옛날에 초창기의 이 콘솔 게임기였죠. 근데 그런 콘솔 게임기가 세가랑 경쟁이 붙었을 때 갑자기 백색가전을 포기한 소니가 들어오면서 플레이스테이션, PS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이 직육면체 성냥갑처럼 생겼던 종이팩이 아니라 CD 플레이어처럼 CD를 게임기로 갖고 온 겁니다. 훨씬 큰 용량과 훨씬 좋은 화질을 TV, 대형 TV에서 볼 수 있게끔 이 플랫폼, 이 도킹 시스템이죠. 그것도 새로 바꿔요. 멋있게. 마치 PC처럼 바꿔놓습니다. PS가. 아니, 애들 게임기에 올려놓던 요만한 조그만 그 네모 상자처럼 만들어진 닌텐도와 세가의 이 중계기 세팅이 아니라 일종의 그 우리가 말하는 도킹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PC처럼 만들어서 CD를 딱 꽂으면 화려한 화면이 등장하는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회사니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서드 파티, 독점적인 서드 파티를 양쪽에 닌텐도랑 세가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니는 힘이 없었죠. 소니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무슨 아이디어냐?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일종의 그 지주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용료를 받죠. 우리가 만약에 25,000원짜리 3만원짜리 닌텐도용 게임기를 샀어. 게임을 샀어. 그럼 닌텐도 게임에다 게임기를 붙여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게임을 만든 회사는 3만원 중에서 거의 60에서 70%를 닌텐도에 내고 자신은 40%만 가져가는 게 예전에 룰이었습니다. 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도킹 시스템 회사가 가장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닌텐도나 세가가 전체 게임 그 상품의 60~70% 돈을 받고 나머지는 게임 개발사가 가져가는 이런 식의 시장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본 소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니용 게임을 CD로 만들면 플랫폼 사용료를 30% 이하로 받겠다. 그러니까 정반대지. 7대3으로 나누지 않고 나는 3대7로 나눌 테니까 너희들은 소니용 게임을 많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서드파티에 있었던 모든 제작사들이 소니용 게임 만드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니까 소니용 게임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게임을 골라서 살 수 있는 게임의 종류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결국 닌텐도 세가보다는 소니 걸 많이 사게 되는 거지. 소니가 갑자기 시장에서 강자로 등장하고 닌텐도와 세가가 약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닌텐도 세가가 거의 4대4 그 다음에 2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던 소니가 본인이 거의 6을 갖고 2가 가질 수 있는 시장을 확장시켜 버린 겁니다. 소니가 너무 커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PS2는 플레이스테이션 2는 정말 더 강력한 PC처럼 만들고 그 PC에서 뭐 DVD까지 진화시켜서 좋은 화질에다가 PC 기능까지 한다는 거야. DVD 플레이어도 하고. 가장 긴장한데 PC를 만드는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긴장합니다. 저러다가 전 세계 거실에 전부 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설치되면서 PC도 저걸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에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엑스박스죠. 나중에 엑스박스 360으로 진화하는. 결국 그래서 전 세계 콘솔 게임 시장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로 둘이 양분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혁신을 거듭한 닌텐도가 새로운 자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나오면서 닌텐도 위죠. 닌텐도 위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이 강력한 이 콘솔 게임기에서 3대 강자로 현재 시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시장 게임 시장 규모 중에서 여전히 무시 못한 게 콘솔 게임입니다. 이게 자기 집에서 자기만 할 수 있는 게임기여서 더 그러고 점점 게임기가 진화하면서 뭐 핸들도 팔고 총도 팔고 뭐 다양한 아이템들 팔면서 지금도 마니아층에서는 콘솔 게임기를 거실에 설치한 회사들이 집안들이 많죠. 결국 콘솔 게임이 확장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바로 아케이드 게임 비슷한 그런 게임들은 콘솔 게임까지가 집에서 되는 걸로 지금도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PC 게임이죠. PC가 처음에 대중성, PC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야. 그러니까 각자 PC를 가지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들이 대학교 거대한 강의실 100명,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서버가 가득 차고 그 옆에서 20명이 대학에서 설치해준 그 화면에서 서버 연결되는 컴퓨터로 공용 컴퓨터로 썼던 게 대부분의 전산 개론 수업이었어요. 근데 90년대 되면서 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아주 저렴한 당시로는 저렴한 게 300, 400만 원이었어. 그 당시 돈도 아주 비쌌죠. 지금이야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PC가 됐지만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각자 PC를 갖게 됐고 그 PC를 팔기 위해서 PC 업체가 끼워 팔기를 합니다. 이 PC를 사면 PC 게임 CD를 몇 개 줄게. 그 PC 게임할 수 있는 PC 게임을 주게 되고 한참 벤처붐과 IT 벤처붐이 불던 대한민국에 PC 게임 회사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결국에는 서로 복제하고 더 저작권을 도용하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PC 게임 시장이 거의 없어지고 망했죠. 복제 그냥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락이 풀려서 전부 다 공짜로 게임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많이 망했죠. 바로 그 뒤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이건 뭐지? 사람들이 친구들과 사무실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그러죠. 깔아놓고 스타 게임을 하게 됩니다. 와,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게임을 하게 되는 거지. 사람과 사람 간에 PC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간에 새로운 게임을 하게 되면서 정해진 게임 룰을 깨던 아케이드 게임이나 콘솔 게임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임의 전략이 생기는 전략형 네트워크 게임이 등장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그러다가 한국에서 만든 MMORPG 온라인 게임 MMORPG가 이제는 처음에는 텍스트만 쓰고 그 다음에 그림과 텍스트가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아는 온라인 게임으로 발전하는 이런 식의 게임 산업이 확장되면서 그게 또 이제 나중에는 모바일 폰으로 소셜 미디어로 다양한 게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지만 그 플랫폼에 내에 있었던 게임은 게임 나름대로 또 진화. 아케이드 게임도 진화, 콘솔 게임도 진화, 네트워크 게임도 진화, 그 다음에 MMORPG 온라인 게임도 진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도 진화, 소셜 게임도 이렇게 소셜 미디어 게임도 진화. 각각의 게임들이 다 앞으로 진화하면서 전체 시장이 커지는 이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넌제로선 게임이 되고 있다. 결국 게임 산업은 플랫폼의 진화가 컨텐츠의 진화가 플랫폼의 진화를 이끌었고 플랫폼의 진화가 또 다른 컨텐츠의 기술적 진화를 계속적으로 이뤄내면서 전체 시장 규모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모든 내용은 6주차 프리트 러닝 PPT의 집행 캠퍼스에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6주차 내에서 연구 발표와 토론은 뭘로 할 것이냐. 전 지난 5주차 때 여러분들이 아주 활성화된 토론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20명이 함께 수업을 들으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서로 같이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이 잘 활성화되는 걸 보고 아주 기뻤고요. 아마 한 학기가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더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주차도 기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게임 플랫폼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게임 OTT입니다. 게임 OTT.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도 넷플릭스 안에 게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게임 OTT를 처음 시작했던 넷마블이나 또 스팀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그 게임 OTT들이 어떻게 일정액을 월별로 정산을 하게 되면 모든 수많은 그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지점이 어떤 것일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게임 OTT의 구독 경제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오고 그게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저는 기본에 넷플릭스 같은 구독 경제도 중요하지만 게임의 구독 경제는 또 나름대로 새로운 IP 또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영화 드라마의 OTT가 확장되다 보니까 웹툰의 원천 시나리오 IP가 그만큼 많이 팔리고 각광을 받았듯이 게임의 OTT가 활성화되면 게임 시나리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의 IP가 더 활성화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첫 번째 연구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아케이드 게임이 처음에 나와서 전체 시장 규모를 다 장악하다가 콘솔 나오고 PC 게임 나오고 뭐 네트워크 게임 나오고 온라인 게임 나오니까 이 아케이드 게임의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다 게임기 앞에서만 게임을 하지 오락실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바로 쌤이 얘기한 것처럼 엑스퍼테인먼트라고 얘기했어요. 오프라인 게임 플랫폼, 오락실. 그들은 어떻게 오락실을 혁신했는가? 그리고 그런 공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오게끔 가이드하고 있는가? 유도하고 있는가? 이제 그 전략적 지점을 찾는 겁니다. 쌤이 한 가지 이제 팁을 줬던 건 엑스퍼테인먼트라고 체험형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최근에 대형화되고 있는 이런 그 외부형 일종의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 플랫폼의 한계와 기회는 어떠한 비상구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는 게 두 번째 연구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참 재밌는 거예요. 콘솔 게임기가 이게 다시 다 그 선이 연결돼 있는 거죠. TV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TV에 연결된 플랫폼 이 락 시스템에다가 도킹 시스템에다가 CD를 꽂아서 게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은 다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또 스마트폰의 대형 화면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또 클라우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주 고용량의 고화질의 TV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굳이 콘솔 게임기 앞에 앉아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근데 콘솔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게임보이라는 휴대용 게임기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닌텐도도 그렇고 세가도 그렇고 플레이스테이션도 그렇고 엑스박스도 나름대로 잘도 다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용 게임기는 휴대용 게임 하나밖에 못 하잖아. 근데 스마트폰은 다른 게임도 다 해요. 그러니까 게임의 양적인 증가와 또 구독 경제 확장성과 이 모든 걸 따져 볼 때는 스마트폰 게임, 소셜 미디어 게임이 훨씬 더 유리하지. 근데 콘솔 게임이 만들고 있는 이런 게임보이가 스마트폰 시대에 어떻게 위기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 시장을 찾아내고 있는가? 저는 닌텐도가 하고 있는 전략들을 보면 닌텐도 스위치 뭐 이렇게 보면 와, 저거 어떻게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아이들이 또 그걸 사게끔 하는 건지 대단한 기술력과 대단한 아이디어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스마트폰이 대중화 시대에 콘솔 게임기와 게임보이의 연동이 어떻게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가능한 것인가? 닌텐도와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사례를 가지고 한번 그들이 그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찾아보는 게 두 번째 연구 문제고요. 세 번째 연구 문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MMORPG 게임이 NC소프트나 넥슨이나 넷마블이나 다양한 우리나라 3N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 아주 오래 준비되고 또 멀티하고 그 다음에 대형 온라인 게임들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이유가 있는 거죠. 구독도 하면서 또 이들에게 집토끼가 돼서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끌어들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이템형 게임이 등장이 된다는 거. 이제 P2E 게임이라고 해요. P2E 게임. 아이템을 사서 갑자기 자신의 역량이, 게임 역량이 커지는, 내지는 열심히 하고 오래 한 게 아니라 아이템만 잘 사면 또 그걸 잘 활용하면 될 수 있는 P2E 게임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불특정 다수가 돈을 내고 불특정 아이템을 추천받는 시스템, 이런 것까지 막 등장하면서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행성 문제, 비판받는 문제. 최근에 넥슨이 또 돈도 물어냈잖아. 고객한테 한 몇백억 돈을 물어내는 걸 합의했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고, 과연 이 MMORPG 중심의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또 그들이 만들어낸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더 많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MMORPG나 온라인 게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행성 게임으로 더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또 게임을 중독시키는 건 아닌가, 양극화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게임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웹툰 원작이 나오고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 연계 융합 시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게임 IP가 중심이 있고, 그 게임 IP를 가지고 다시 웹툰을 만들거나, 아니면 웹툰 IP로 게임을 만들거나, 애니메이션 IP로 게임을 만들거나, 게임 IP로 애니메이션 만들거나, 이게 동일한 시점에 돌아가면서 어느 한 군데만 사람들한테 대중성을 인정받으면 연거퍼서 연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게임 IP와 연관성이 있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의 확장성, 내지는 역전진성,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찾아보고,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샘플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게임 IP가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게 마지막 다섯 번째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게임 산업의 히스토리, 어떻게 플랫폼이 진화했고 그 플랫폼에서 컨텐츠는 또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연구 문제들을 선생님이 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자료를 찾고 케이스 중심으로 고민해 본 다음에 발표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